낙타를 타고 가리라 저승길은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세상사 물으면 진짓 아무것도 못 본 채 손저 대답하면서 슬픔도 아픔도 까맣게 잊었다는 듯 누군가 있어 다시 세상에 나가란다면 낙타가 되어 가겠다 대답하리라. 별과 달과 해와 모래만 보고 살다가 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 등에 업고 오겠노라고.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 길동무 되어서 1936년 4월 6일 충주의 한 마을에서 시인은 태어났습니다. 신경림, 본명은 신응식. 그의 생애는 시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죽는 그 순간까지도 시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사람의 길이 아니면 그 무엇과도 타협을 거부했던 시대의 양심이라 부릅니다. 그 누구보다 이 땅의 밑바닥 인생들을 온몸으로 사랑했던 시인, 결코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법이 없던 사람, 그러나 그 어떤 소리보다도 울림이 컸던 사람. 오늘은 지난 5월 22일 8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민중시인 신경림의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아니, 너는 수업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 네가 쓴 거냐? 네, 죄송합니다. 경림아, 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넌 시인이 되어야 해. 그러니 상급학교로 지나갈 수 있는 충주고등학교로 전학을 가는 게 좋겠다.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는 우리 문단의 거목이 될 글을 알아봤습니다. 2년이 되려고 그랬는지 저도 1년 후에 신경림이 있는 학교로 전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그를 시인으로 키워준 아주 귀한 선생을 만났습니다. 국어 선생이었는데 그의 글솜씨를 알아보고는 많은 격려와 응원을 해주었지요. 한 번은 시험 시간에 신경님이 백지를 낸 거예요. 그런데 야단은커녕 시 5편을 써오라고 하고는 100점을 주었다지 뭡니까? 그 후로도 시험도 안 보는 신경님에게 시만 써오면 늘 100점을 주었다고는 합니다. 글만 잘 쓰면 되지. 시험은 잘 봐, 뭐 하냐면서 말이지요. 그 후 신경님은 동국대학교 영문과에 진학을 하고 1955년 문학예술지에 갈대, 낫달, 석상 등의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실존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이 갈대를 제일 좋아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 때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가.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신경님은 어릴 때부터 꿈꾸던 시인이 되었지만 매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시가 밥이 되지 않았던 현실 속에서 그는 시 쓰는 일이 세상 사는 일과는 관계없는 것 같다며 시 쓰기를 그만두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로부터 10년간 문학적으로는 긴 침묵으로 생활면에서는 갖가지 이력으로 신산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광산의 막노동꾼으로, 떠돌이 장돌뱅이로, 더욱 처절하게 쓰라린 생채기를 달고 사는 민중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지요. 아니, 자네 신경님 아닌가? 관식형님, 형님 여긴 웬일이세요? 나야 충주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왔지. 앉아서 얘기하시죠. 예. 그나저나 정말 반갑구먼. 에이그, 이 무심한 사람 어찌 연락 한 번을 안 해? 살다 보니 어찌 그리 되었습니다요. 그래, 요즘 뭐하고 지내나? 시는 좀 쓰고. 뭐 그냥 저냥 입에 풀칠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말할 것 없네. 당장 나랑 같이 서울로 올라가세.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인가? 가난한 삶 속에서 3대를 부양하는 가장이 된 신경님도 그땐 어지간히 지쳐 있었던 듯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사는 집 방 한 칸을 빌려준 것뿐인데 신경님은 마치 큰 은혜라도 입은 것처럼 늘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얻어먹은 김치만 해도 5독이 넘는다고 하면서 말이지요. 그 후 신경님은 영어 강사로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다가 1971년 드디어 오랜 침묵을 깨고 창작과 비평의 시, 농무를 내놓게 되지요. 아시다시피 1971년 그때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갈기 나쁜 미수에 근로개선을 요구하며 분신을 시도하는 노동자에, 그리고 박정희 7대 대통령 당선에 실미도 사건에 시인이 예언가는 아니지만 때론 예언가 흉내라도 내야 하는 시대가 있지요. 신경님은 예언이 아니라 시로서 그 어두운 시대를 극복하려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꽹과리를 앞장 세워 창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레기들 뿐.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끝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 네개나 맡겨두고 쇠전을 거쳐 돛상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붉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어머, 선생님 오셨네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있나? 이제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자, 오늘은 딱 한 잔만 하시고 얼른 집에 들어가세요. 알았어. 그런데 너 결혼 안 해? 지난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결혼하고 싶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지명수배 중이에요.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만.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돈도 없고 세상도 참 무섭고요. 야, 그냥 하면 되지. 너 결혼해라. 내가 줄여서 줄게. 뭐 화려하게 할 것 있냐? 그냥 작은 교회에서 친구들 몇 명 불러서 결혼해. 시절이 어수선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번 살아봐야 할 것 아니냐? 네. 신경님 씨는 저희 엄마가 운영하는 주점에 자주 들러서 막걸리를 마시곤 했어요. 저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아빠 같은 인생의 스승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시인이셨어요. 결혼하라며 모든 준비는 선생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말씀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한참을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선생님께서 예식장을 마련해서 주례도 사주시고 또 술도 사주시면서 너희 사랑이라는 결혼 축시를 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기분 좋다시며 즉석에서 또 한 편을 써주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가난한 사랑 노래라는 시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목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내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선 내 등 뒤에 터지던 내 오루.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시 쓰는 신경님, 저를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쓴 시 중에 목계장터는 수년간에 걸쳐서 서너 번 고쳤었어요. 마지막 고쳐 쓴 목계장터는 사연이 좀 있죠. 아마 1976년일 거예요. 나는 오장환이 번역한 러시아 사회주의 시인 에세닌 시집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보았어요.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보니 뭔가 싸늘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하고 시집을 넣어둔 코트 주머니를 뒤져보니 그 시집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 걸렸구나 하는 느낌이 왔죠. 뭐 그 당시에는 그런 시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인 세상이었으니까요. 정말 신기한 게 그날 밤 집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녘에 꿈을 꾸는데 커다란 개 3마리가 달려들어 깜짝 놀라 깨어보니 밖에 덩치가 큰 3사람이 나를 찾으며 서 있더라고요. 집히는 데가 있어서 중앙정보에서 나왔냐고 물었더니 그렇대요. 그 길로 끌려가서 한 5, 60대 정도 맞았나? 책은 어디서 났느냐? 보고 뭘 넣겠느냐? 왜 봤느냐? 꼬치꼬치 캐묻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몇 대 맞다 보니까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책을 복사해준 친구 이름을 댔어요. 뭐 내가 조그맣고 약하니까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렸겠죠. 그런데도 엄청 무서웠어요. 중앙정보부 지하 감방에 보름 동안 갇혀 지내는데 옆방에서 사람 잡는 소리가 더 무섭더라고요. 풀려나서는 나 때문에 졸지에 백수가 된 그 친구하고 여행을 다녀오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치 운명처럼 목계에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내려다보니 목계강에는 나룻배가 떠다니고 어떤 소년이 고기를 잡으며 정선아리랑을 부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민요조의 이 시를 마지막 퇴고를 하여 썼습니다. 뭐 당시에는 나 자신에 대한 허망함? 희망도 없는 나는 마음대로 글도 못 쓰고 죽을 때까지 말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죽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매일 형사가 저를 찾아와 감시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그 친구랑도 그 형사랑도 술 친구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시 목개장터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개나루에 아흘의 나흘 찾아 밥값은 파는 가을볕도 서러운 박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산월이 맵차거든 불 속에 얼굴 묻고 물려올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끌어넘는 토방 팻마루 석삼년의 한 일해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 가장 좋아하는 것 걷기.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이 소탈하고 순수했던 노 시인은 자신과 꼭 닮은 시를 통해 보통 사람들이 모두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키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이제 별과 달과 해와 모래밖에 본 일이 없는 낙타를 타고 떠났습니다. 시인은 갔지만 신경림 시인의 정신과 세계는 우리들 가슴에 오래 머물 것을 우리는 압니다.